김종대 의원님 마침 저하고 지금 둘이 인터뷰하는 김에 네. 요즘에 계엄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전문가시니까 그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거는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점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제보를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이 계속 계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병주 의원이 이제 제보 내용을 지금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보는 있는데 제보 내용은 공개가 할 수가 없다.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예방적 차원에서 딴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제 계엄령 논쟁에 불을 지폈는데 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사실 계엄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저거든요. 총선 직후부터 예. 아마 이 문제가 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민주당하고 같은 근거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제가 얘기한 근거는 실제로 경호처가 경비계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김 의원님이. 예. 그런데 요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 계엄 자체만 보면은 이게 그럴 수도 있나? 뭔 소린가 하기 쉬운데 이 전모가 있어요. 전모가. 이걸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용산의 경호처가 검토한 거는 이런 거죠. 집권 중반기에 가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서 불쑥 용산이 시위대에 포위되었을 경우 대비 계획이 있냐. 이런 검토가 작년에 시작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검토를 하려면 집무실 이전 전에 하든가 아니면 첫 해. 예. 이게 경호가 되는 공간이야 따져볼 만한데 그때는 그냥 된다 그러고 옮겨놨다가 용산에 와보니 구조적 문제가 있고 나날이 이게 무슨 뭐 촛불 집회다 뭐다 해가지고 이 정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압박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중반기 다 돼가지고 이 사통팔달 용산이 포위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경찰 편제 개편을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지방경찰청에 별도 부대를 다 창설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그 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뭐 수사, 외사, 정보 등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이게 뭐냐면 경찰이니까 병력이 아니라 경력이죠. 일정 정도 인원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그 특정한 사태,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용산에 직결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무슨 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거 확인이 안 돼요. 아, 비밀리에 편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픈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언론에 안 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경찰청장 주관으로 그 개편 작업을 3월에 완료했다. 총선 전에. 그러면 지금 각 지방경찰청에 말하자면 옛날에 백골단 같은 그런 부서가 지금 편성이 돼 있다 이겁니까? 경비 경력이겠죠. 경비. 백골단은 이제 그 사복 입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용산에 신속하게 집결해서 서울경찰청장 지휘를 받도록 시스템을 개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집권 3년 차에 하냐고. 그렇죠.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같이 나온 얘기가 경비계엄이에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됐을 때. 경찰 병력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러면은 그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비계엄에 대한 법리 검토도 같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쭉 드리는 거고 여기서 최근에 나온 팩트가 이게 심상치 않은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지난주에 국방이 결산심사에서 부승찬 의원의 폭로였는데 올해 3월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했다. 그리고 비밀리에 방문이에요. 행안부 장관 군부대 방문에 고현학만 빼고 국회 자료 제출했다. 국방부의 신원식 장관도 모른다 그랬다. 근데 확인해 보니 사실이더라. 해가지고 결국은 국방부에서 시인을 했죠. 그 3월이 경찰 체제 개편이 완료된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상민 장관이 뭐 대공수사권 이관 때문에 방첩살 방문했다 그랬는데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 갔다는 것은 확인을 해 줬습니까? 네.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3월 26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모든 부대 방문에 그것만 비밀이에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하고 같이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이 간 건 이해가 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서 수사기관끼리 협조회의였다. 난 그건 이해가 간다고. 근데 장관이 왜 끼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왜 비밀이냐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 회의가 끝나고. 근데 거기에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도 충안고 출신이지만 중령 대령들도 배석을 했는데 거기에 충안고 출신도 있었다. 동창회 하러 갔군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아마 방첩사령관의 9년 선배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뭐 이걸 갖다가 어떤 국방위에 이렇게 간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방첩사 간 걸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때가 경찰과 군의 협조 체계를 얘기할 만한 게 3월에 있었던 경찰 편제 개편 그 건 아니냐. 이걸 제가 보는 거죠. 시점이 그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었으니 점검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대공수사권 이관이 그게 언제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그리고 그건 국정원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기관 협조를 받아 수사하면 됐지. 3년이 더 지나서 거길 왜 오냐고, 장관이. 그리고 국방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국방장관을 만나서 협조하는 거지. 무슨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 몰래 그래. 그 밑에 예하부대 방첩사를 만나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문건 작성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결국은 뭐 한번 뭐 검토 차원에서 뭐 했다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청원도 막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호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걸 검토하는 차원에서 봤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대비 계획 자체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방어가 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여론 지형에서, 지금의 어떤 여론 지형에서는 그것이 경호처 주관으로 이루어졌고 관계 장관들 간의 협조 회의나 뭐 국가의 정책으로 간 게 아니라 경호처가 정권을 휘두르면서 어떤 부처를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어떤 경호를 위해 가지고 일종의 월권을 했다는 시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호처가 작년에 통과시킨 시행령에 군 경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하자 약간 수위를 낮춰가지고 협의하겠다로 표현을 바꿔 새로운 시행령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군 경찰에 대한 경호처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졌고 그런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군 경찰이 대통령 경호에 협조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일종의 요구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군 경찰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호처장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자기 공간에 불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말하자면 이게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 다분히 실세에 의한 어떤 대통령 일인을 위한 실세, 어떤 문고리 권력의 작품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이 청와대에 비해서 경호에 취약한 것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청와대만 해도 들어가는 길이 또 이렇게 막아졌을 수도 있고 또 경내도 워낙 넓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책 없이 이렇게 용산 시내 한가운데로 탁 나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건데 실제로 계엄령 이렇게 이제 검토하고 막 뭐 음모를 꾸미고 그러는데 발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 논리인데 이게 참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할 때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거냐.
말하자면 용산에 대한 포위 압박 이렇게 되면은 그 용산에서는 이거를 자기들에 대한 공격의 신화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용산 대통령실이 묘한 게 군부대 안에 있다고. 거기가 국방부 합참이 그렇죠.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도 군사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시위할 때 묘하게도 군부대하고 직접 마주하는 형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게 또 대한민국 전쟁지도본부란 말이에요, 여기가. 유사시에는. 그래서 대포콘 3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그 용산 벙커에서 아마 전쟁 지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군사 시설이 뭐 있습니까? 국방부, 예. 합참, 예. 그다음에 예하 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위대가 용산 근처에 집결하면 결국은 군사 시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대응할 해석될 수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군부대 안에 숨어버린 형국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용산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보면 아까 뭐 무턱대고 옮겼다가 아니고 용산으로 옮길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게 뭐 검토고 뭐고가 아니라 일단 저 청와대 못 들어간다가 1번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후보지를 물삭했습니다. 순서가 다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처음엔 광화문도 검토 대상이었죠. 근데 그 제일 부지가 넓고 만만한 게 군이었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도 검토가 됐지만은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서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 들어갈 때 뭐 법적 절차고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천공이 얘기하듯이 용산 시대를 열어야 된다. 무조건 목표는 그 뒤로 그냥 맞춰지고 들어가 보려니 여기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당탕탕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결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인수위 기간에 다 끝났어요. 모든 의사 결정이. 그렇게 되니까 뭐 이거는 처음에 그런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검토조차 제대로 못하고 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것저것 지금 와서 맞춰 보면 천공이 용산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면 청와대 나오기 전에 용산을 찍어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나오기를 한 다음에 이것저것 봐가지고 용산으로 정해준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당시 김용현 예. 집무실 이전 TF 부단장이었죠. 여기가 처음에 11개인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경향신문의 국방 전문 기자 박성진 기자를 만나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 3월 어느 시점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박성 기자가 국방부로 들어와라. 어차피 여긴 국방부가 있을 때가 아니다. 뭐 남태령으로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있게 듣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그 박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제 그 얘기 마저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김영원 처장이.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중간쯤에 한 수요일쯤 됐을 때 용산 이전이 결정된 거예요. 그때 이제 국방부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번 달 안으로 비워라. 그 3월 말인가 그래요. 비워라. 그러니까 보름 정도 시간 주고 비우라 그런 거죠. 그런데 훗날 김용현 그때 그 TF 부단장이 이걸 부인했는데 그래서 오랜 직위 박성진 기자가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아하. 거짓말 한다죠. 예. 그러면서 깨알같이 있었던 얘기를 다 증언을 하더라고. 그 박성진 기자 이름 밝히셔도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내가 깐다 그러니까 직함이 틀릴까봐 메시지가 또 오더라고. 국방 전문 기자가 아니라 안보 전문 기자니까 직함도 정확하게 써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픈하는 걸 환영한 거예요. 직함이 틀릴까봐.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도 하고 만약에 국정조사도 하고 그러면 박 기자가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네요. 아, 있죠. 예. 예. 아니,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예. 제가 다 갖고 있어, 지금.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김용현이 위험인물이라고 봤죠. 보스가 옮긴다 그러니까 맹종하는구나. 그래서 국방부를 제물로 삼는구나. 그리고 거짓말 하는구나. 이런 것들 와가지고 아예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 봐가지고 여태까지 뭐 저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고서 무턱대고 올 때 제가 그때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 뭐 성일종, 김재원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막 싸우면서 제일 문제는 경호다. 감당이 안 되는 경호. 대책 없이 왔다 당신들. 이러니까 현대화된 경호 체제로 다 된다 그러는 거예요. 현대화는 어떻게 하는 게 현대화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북한 무인기가 재작년에 용산을 이쁘게 뚫었어. 그걸 숨기다가 나중에 들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온 풍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도청 감청에 뚫리지. 허구한 날 그랬다. 허구한 날. 와보니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근데 이제 전국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자들은 이게 난 간신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고 어떤 국가에 적절하게 자산을 동원해서 어떤 비상사태 관리 이런 걸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업무인데 지가 대통령한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어떤 과잉 충성이 시작돼 가지고 막 국방부 경찰 막 불러들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법적인 시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행령을 슬쩍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재작년에 그 경호처가 파견된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새로운 걸 냈다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살짝 수위를 낮춰가지고 경호처 시행령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장악을 해서 지가 군과 경찰을 장악해서 대통령을 지키는 말 그대로 이거 북한판 호위사령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호처가 아니라 대통령 호위사령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군과 경찰에 대한 장악을 한 건데 신원식 국방장관을 완전히 패싱했다. 그래가지고 사령관들을 자기 한남동 관저로 불러들이고 이상민 장관은 또 새로운 시스템이 이게 대통령에 관계된 거라 그러니까 또 방첩사를 찾아가서 협조를 하고 방첩사, 경호처 이런 기관이 여기에 중심 세력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힘이 커진 겁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힘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는 야 내가 믿을 사람 경호처장밖에 없구나. 내 안위를 위해서 저렇게 욕먹어가면서 하는구나. 얼마나 기특하겠어.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장관까지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군을 직접 통제하라고. 지금 관저는 집무실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그 용산에서 그 집무실은 뭐 다 아실 테고 거기서 이촌역 쪽에 예. 그 38번 게이트인가 거리로 나와 가지고 쭉 그 경의선 철길 있는 도로 그 국립중앙박물관 앞을 통해 가다가 이제 용산구청 쪽으로 해서 거기서 이태원이잖아요. 고개나무 이태원. 그리고 이태원을 지나서 내려가면 한남동이 나오고 그러면 한강이 저 보이는 한남대교 부근에 이제 산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한남동 공간이 밀집된다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니까 좋기 1km는 훨씬 넘고. 거기는 군사 시설은 없죠. 아니 그 한남동 공간이 있는 그 자체가 해병대 재산이고 거기가 해병대 군사 시설이에요 원래. 거기에 대통령 경호처장, 합참의장 그다음에 각군 총장 관사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아니면 그 전에 원래 있었습니까? 대통령만 대통령이 빼고. 이제 새로 들어온 거고. 예. 근데 외교부 장관은 나가고. 예.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쳐들어오고. 들어오고. 그 외교부야 지금 없죠. 그렇게 보니까 거기는 해병대예요. 해병대가 자기 재산이고 원래 지키던 데가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12.12 쿠데타 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한남동 예. 공간을 해병대가 지켰잖아. 그랬는데 육군 특전사병력이 와서 해병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거죠. 그래 거기는 해병대 재산으로 돼 있고 거기가 군사시설이에요. 계엄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분명히 보면 제보를 받은 것 같고 어떤 그 밝힐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내세우는 논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다 꾸며놨다. 그러니까 핵심 키맨들을 다 충암고로 포진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엄을 발동할 뭐 그런 징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김종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뭐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 이게 박근혜 탄핵 때 그 계엄 문건은 순수하게 군 내부에서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청와대 누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뭐 특공여당 같은 이 핵심 무력을 방송사와 국회와 주요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점을 점령해서 이 헌정을 마비시키느냐 이런 검토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방첩사, 특전사, 경찰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경호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한 거고 유사시에 그 시스템만 갖고도 실패할 경우 그랬을 때 이제 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까지 열어둔다. 이렇게 하면은 경비계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헌법에 계엄을 설사 대통령이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 제재구현 과반수 찬성으로 즉각 해제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국민의힘은 그렇게 반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계엄이냐를 봐야죠. 지금은 내가 제일 이게 이 논의가 불안해 보이는 게 그건데 이 경비계엄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또 있다고. 근데 이걸 뭉뚱그려 그냥 계엄이라니까 시민들이 헷갈리는 거야. 심지어 어떤 방송 진행자는 저한테 그럼 계엄 선포되면 모든 시민들 휴대폰까지 장악하거나 마비시킵니까? 아니 뭐 별의별 질문이 다 나와. 그럼 다 휴대폰 마비시키면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이 되는 거야. 모든 생활이 다 멈춤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극단적 상황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라면은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계엄법으로도 선포하고 실행하면 계엄사 포고령으로 다 돼.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이자들이 제법 영리하게 했다.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위수령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수령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박근혜 때 같이 무식하게 한 게 아니라 세분화한 것 같다. 아마도 그런 검토는 했을 거다. 학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런 전반적인 게 드러나지 않게 어떤 경호처 실세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이 자체를 정확히 관찰하고 문제를 삼아야지 그냥 계엄 이래 버리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자세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보자 보호 차원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조금 이 국민들한테는 정확한 지식 이걸 또 책임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공포에 젖으면 우리가 선동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면 지난번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들어왔을 때 좀 불러서 도움도 받고 조언도 듣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즘 조현천 씨 아주 신나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합니까? 제가 최근에 2번 봤어요. 예. 결혼식장에서. 그런 데까지 오고 뭐 이러고 다들 공개된 장소에서 뭐 옛날 그 예비역들 뭐 다 인사하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오픈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일단은 관심사죠. 그런데 그때 그 박근혜 계엄 문건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부실하게 된 업보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어찌된 일인지 이거를 바로 단죄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다 무죄 그다음에 기소유예 이렇게 하고 그냥 작은 별건으로 처벌받는 걸로 전부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어떤 심판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도 무죄인데 지금 왜 우리가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대비계획 세운 거다. 그러면 뭘 세워도 다 되는 게 돼버린 면죄부를 줘놨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현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냈는데 굳이 뭐 저 찌끄레기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갔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곰팡이처럼 쭉 자라나잖아요. 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정부가 전두환 사면한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어찌됐든 이렇게 몇십 년 만에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했는데 그래 다 한번 또 화합하고 가야지 이런 차원에서 전두환 사면해줬다가 나중에 그렇게 설치고 다니고 완전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정리라고 하는 게 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하나의 어떤 역사에 매듭을 짓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비용과 대가를 치른다는 거 이번에도 또 개업 논의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